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시간은 8주차 보강 6QC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수업에는 그 직무 분석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직무 분석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그 취업 때도 직무 분석을 해서 내가 선택한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어, 그, 그 직무에 어떤 능력과 스킬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직무에 관련된 어떤 경험들이 필요한지를 분석을 해서 직무 적합성, 이력 자기소개서를 쓰고 또 면접에도 적용을 하죠. 이와 같이 이 직무 분석이라 하는 것은 특정 직무의 내용, 성격을 분석해서 그 직무가 요구하는 조직 구성원들의 지식, 능력, 그리고 숙련, 책임 등을 명확히 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직무 분석은 조직이 요구하는 일의 내용 또는 요건을 정리 분석하는 과정인데요. 이것이 인전 직무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절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직무 분석에는 이와 같이 요소 작업, 일 과업, 과제 작업, 일이나 과업이라고 하죠. 직위, 직무, 직군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는데 그 요소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직무와 관련된 그 동작, 움직임 등 더 이상 나눠질 수 없는 최소 작업 단위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전화를 들다 뭐 이 정도가 되겠어요. 그리고 일 과업 또는 과제 작업 같은 말인데요. 이러한 독립된 목적으로 수행되는 하나의 구체적인 활동이 되겠죠. 전화를 받고 상담을 해줌 이와 같이 또 상품을 포장한다라는 거. 그래서 2번을 우리가 잘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번은 직무 분석의 최소 가장 작은 단위다. 이 어떤 일에 대해서 가장 작은 단위는 요소지만은 직무 분석에서 가장 작은 단위는 일과 과업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직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특정 조직 구성원 한 개인이 수행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임무들의 집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총무부장, 뭐 인사과장, 인사주임 이와 같이 그 하나의 그 조직 구성원 한 개인이 수행하는 그러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임무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직무는 그 수행해야 할 작업의 종류와 수준이 유사한 직위끼리 모아진 것이죠. 그래서 어떤 비슷한 과업과 임무를 수행하는 직위들을 한데 묶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뭐 컴퓨터, 프로그래머, 비서는 뭐 이사 저이사 다 있죠. 직무의 직무, 비서의 직무, 또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직무,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는 것이죠. 직구는 그냥 유사한 작업자의 특성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유사한 과업을 내포하고 있는 둘 이상의 직무의 집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비슷한 직무끼리 모아 있는 거 직군이라고 하죠. 생산직, 관리직, 영업직, 기술직. 그래서 가장 작은 단위는 요소 작업이고 그 다음에 일 과업이고 직위, 직무, 직군 이 순서를 좀 우리가 기억하고 이 중에서 직무 분석의 최소 단위는 가장 작은 단위는 일 과업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직무 분석의 목적은 직무 분석의 유래는 원래 이제 공장 관리에 관한 테일러의 시간 관리와 길브레드의 동작 연구에서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직무 분석의 목적은 결국 그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표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직무 평가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 우리가 꼭 기억을 해두시고 이것은 직무 분석은 제 1차 세계대전 때 처음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때 직무 분석인 용어 처음 사용했고 제 2차 세계대전 때 2차 세계대전 미 전신노동위원회에서 그 직무 분석 사업 시작을 해서 1944년 직무 분석 지침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자, 그럼 직무 분석의 목적은 1, 2, 3, 4, 5를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직 구조의 설계. 자, 조직의 합리화를 위한 조직 구조의 설계와 업무 개선의 기초가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적 자원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죠.
얼마나 필요한지 인원이. 그래서 인적 자원의 수요 및 공급을 예측하고 인적 자원의 채용, 배치, 이동, 승진, 교육, 훈련 및 개발 등의 기준을 만드는 기초가 된다. 우리가 채용 때 인원을 뽑는 것도 이러한 어떤 직무 분석을 통해서 인원을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직무 평가 및 보상, 특정 직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줘야 할지를 결정하는 데 활용된다. 그래서 인사고과나 직무급 도입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된다. 이 경력 계획, 또 경력 개발 계획의 기초가 되고, 기타로는 노사관계 해결, 직무 설계, 인사 담당, 안전관리, 정원 산정, 작업 환경 개선 등의 기초가 된다. 그래서 이 정원 산정 TO를 우리가 얘기해줘. 총무부에 TO가 원래 5명인데 한 명이 그만뒀어요. 그러면 이제 4명이 되겠죠. 그러면은 한 명이 부족하니까 채용을 하는 것이죠. 한 명이 부족한 거에 TO에 대해서. 자, 직무 분석의 원칙은 직무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파악한다. 그리고 직무에 포함되어 있는 과제들에 대해서 완전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또 직무 수행을 위해 작업자에게 요구되는 요건을 명시한다. 요 세 가지고, 만약에 직무 분석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해서 직무와 필요한 기간을 파악한다. 기간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조직의 체질 개선을 위한 전반적 요구 분석, 이것도 역시 아니다. 그래서 요걸 좀 원칙을, 이런 것들이 원칙이라는 기억을 하시고, 또 이 직무 분석의 출처, 자, 이거는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직무 현직자, 현직자의 상사, 또 직무 분석가, 또 현재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고객, 고객도 직무 분석의 출처가 되겠고요. 현재 직무 수행자 가족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직무 분석 자료의 특징을 보면은 사실 그대로를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최신 정보를 반영을 해야 됩니다. 과거와 현재 모든 사용한다는 틀린 얘기죠. 그리고 가공된 정보가 아니고 가공하지 않은 원상태의 자료로 가야 된다. 이걸 두 개를 우리가 틀리기 쉬우니까 꼭 기억하시고, 논리적으로 체계화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런데 이제 한 가지 목적으로 사용된다 하면 틀린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러한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의 대표적인 것은 대표적이고 가장 오래된 표준화된 검사지는 뭐냐 그러면은 직위 분석 질문지라고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직위 분석 질문지는 이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의 대표적인 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됐고 또 직무 분석을 위한 표준화된 조사다, 검사지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직무 분석의 구분은 첫 번째는 과제 중심, 작업 중심 직무 분석이고, 두 번째는 작업자 중심, 사람 중심이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 중심 직무 분석은 직무에서 수행하는 과제나 활동이 어떤 것들인지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죠. 직무에서 수행하는 과제나 활동들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직접관찰법, 기능적 직무 분석법, 직무 인벤토리, 체크리스트 방법, 데이커법,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중요한 것은 다시 언급을 해 나가겠습니다. 작업자 중심의 직무 분석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어떤 인간의 재능적 초점에 둔다. 사람이 어떤 재능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를 중심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 기술, 능력, 이런 경험과 같은 개인적 요인들에 의해서 직무가 표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 사건법, 직위 분석 질문지, 또 작업 방법 분석법, 면접법 등이 있다. 직무 분석의 절차는 첫 번째 작업 준비 및 배경 정보 수집을 하고, 대표 직무를 선정을 해서 또 직무 정보를 획득을 한 다음에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표를 작성한다. 결국은 직무 분석을 한 목적의 최종적인 것은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표를 작성한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준비 작업 및 배경 정보의 수집에는 직무 분석의 목적을 결정하고 또 배경 정보를 수집한다. 이 정도를 기억을 하면 되겠고,
대표 직무를 수집, 대표 직무 선정하는 것은 그대로 가고, 또 직무 정보 수집. 그래서 직무 정보를 수집을 할 때는 이런 직무 분석 절차에 따라서 면접법, 간차표, 중위사건법, 워크 샘플링법, 질분위법 등을 사용해서 이러한 직무 정보를 수집하고 또 직무 정보를 검토한다. 결국은 이제 직무 기술서는 그 직무의 주요한 특성 및 효율적 수행을 요구되는 활동들에 관하여 기록한다. 즉 작업 중심으로 기록하고, 직무 명세편은 이러한 직무 기술을 직무 명세로 전환하는 건데, 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인적 자질 특성, 기능, 경험 등을 기수한 것을 말한다. 즉 작업자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무 기술서는 작업 중심, 직무 명세편은 작업자 중심,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직무 분석의 3단계, 첫 번째는 직업 분석입니다. 직업 분석 단계인데 이때는 직업 명세서를 작성을 하는 것이죠. 자, 채용, 임금 결정, 조직 관리 등을 목적으로 직업 행렬표를 작성하여 인력의 가부족과 또 분석 대상 직업들의 상호 관련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채용하는 직업이 어떤 요구하는 성, 연령, 교육과 훈련의 경험, 정신적, 신체적 특질, 채용 후의 책임과 권한 등을 명시한 직업 명세서를 작성한다. 그래서 첫 번째 직업 분석 단계는 직업 명세서를 작성한다. 이 정도 기억하면 되겠고, 자, 두 번째는 직무 분석 단계죠. 이 직무 분석 단계는 직무 명세서를 작성한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무의 정의를 의미하는 직무 기술들과 이러한 작업들을 연결한 작업 일람표를 기술하기 위해서 직무 명세서를 작성한다. 이러한 직무 명세서를 토대로 각 직업마다 작업 명세서를 작성하는데, 그 작업 명세서에는 작업 요소라든지 작업 표준이라든지 작업 조건, 사용하는 공고, 재료, 전문 지식,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작업 분석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공정 관리와 직업 개선을 하기 위해서 매 작업 요소별로 분석을 해서 이 불필요한 동작을 제거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작업 운반, 작동 운반, 검사, 정체, 이 저장 등을 의미하는 기호를 사용하여 작업 공정을 어떤 흐름도로 나타내는 것이죠. 이러한 작업 분석은 작업 공정이나 작업 방법을 표준화하거나 이러한 작업을 개선하여 원가를 절감하는 데 기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직무 분석의 세 단계.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직업 분석이죠. 직업 분석을 통해서 직업 명세표를 작성한다. 두 번째 직무 분석 단계죠. 직무 분석 단계에서 직무 명세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작업 분석 단계, 이렇게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직무 분석의 용도는 기업 차원, 정부 차원, 개인 차원인데, 우리가 조직 차원에서는, 기업 차원에서는 인사의 모집, 선발, 인력 계획, 직무 설계, 종업원 교육 훈련, 직무 평가의 근거. 직무 평가는 직무의 상대적 의치를,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죠. 또 노동조합 관계에 사용한다. 이 5가지가 용도고, 정부는 이걸 가지고 직업 표준을 한다든지 자격 기준을 정한다든지 하고, 또 공공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 또 실업을 포함한 사회 안정, 이와 같이 공공 쪽에 어떤 도움이 주는 것을 보면은 이제 정부의 어떤 용도죠. 개인은 이걸 직무를 보면서 직업 선택하겠죠. 그리고 직업 준비를 하겠고, 선택과 준비. 자, 그러면 이런 직무 분석의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최초 분석법과 또 크게 나누면 최초 분석법, 그리고 비교 확인법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분석법은 그 직무가 과거에 많이 없고, 또 그러한 어떤 분석할 대상 직업에 대한 참고 문헌이나
이런 자료가 굉장히 드물어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분야에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도 거의 없을 때 사용하는 것인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 관찰법, 면접법 등이 있습니다. 관찰법은 말 그대로 이제 관찰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생산직이나 기능직에 적합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직무 분석자가 사업장을 방문하는 거죠. 그래서 작업자의 수행을 방해하지 않고 평소 작업자가 하는 직무 활동을 직접 관찰하는 겁니다. 또 분석자의 이런 그 관찰법은 당연히 이제 분석자의 주관적 개입에 위험이 있겠고, 또 직무의 어떤 내면보다는 외면을 파악하는 데 적합한 것이 되겠고, 이거의 어떤 한계점은 직무의 내부 구조를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면접법은 직무 수행 기간이 긴 작업이나 정신적인 작업에 주로 적용을 하는데, 가서 면접을 하면서 분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특정 직무에 대해서 오랜 경험을 쌓아 전문 지식과 이런 숙련된 기술 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작업자를 찾아서 방문 면담에서 분석을 하는 것이죠. 그 직무는 상당히 잘 아는 사람이죠. 아는 사람을 찾아서, 장점은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반면, 그리고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면접법을, 그렇지만 면접법을 사용하려면 면접의 목적을 미리 알려주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 요 문항 우리가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설문지법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 직무의 공통적인 표준화된 설문지를 사용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체크리스트 방법하고 서술 쉬고 있다. 체크리스트 방법은 직위분석 질문지, 최초에 가장 오래됐고 표준화된 검사지, 직위분석 질문지, 직무분석에 가장 오래되고 표준화지고 기억을 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관리직위 기술 질문지 등이 활용된다. 이 작업일지법, 작업자들이 정해진 양식에 따라 직접 작성한 작업일지로부터 직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작업일지로부터 직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 작업일지법이고, 자, 이 중요사건법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이걸 결정적 사건법이라고 하는데, 이 작업 수행자가 경험했던 성공담 또 실패담처럼 중요한 또는 가치가 있는 행동을 기록해 두었다가 이를 취합하여 분석하는 방법인 것이죠. 자, 이러한 행동들로부터 직무에 요구되는 지식, 기술, 능력 등의 어떤 인적 요건들을 추론을 하는 건데요. 주로 감독자에 의해서 수행되며, 먼저 중요 사건이 포착되고 전체로서의 직무에 대한 난이도, 빈도, 중요성 또는 기여도가 평가된다. 근데 이제 단점으로는 그 일상적인 수행과 관련된 중요 사건이니까 이런 일상적인 수행과 관련된 지식, 기술, 능력은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회상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걸 왜곡하여 기술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훈련받는 사람이 필요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직무와 관련된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있고, 추론 과정에서 주관성을 배제할 수 없겠죠. 주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요 사건법의 단점의 하나입니다. 자, 체험법은 직무 분석가가 직접 자신이 직무 활동에 참여해서 체험하는 것이죠. 좀 어렵겠죠. 이런 생생한 직무 자료를 얻는 방법이다. 자, 녹화법은 이것은 우리가 관찰 뭐 이런 거 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 반복, 단순 직무, 계속 한 가지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 그런 단순 직무나 직업 환경의 어떤 소음, 분진, 진동, 수변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작업 환경이 나쁜 곳, 그런 곳으로 인해서 장시간 관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 녹화법을 사용한다. 그래서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한다든지 작업 장면을 보면서 분석을 하는 것이죠. 이 작업 장면을 반복해서 보면서 분석이 가능한 것이 장점인 것이, 계속 반복해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이전 단점은 이런 녹화를 위한 기계와 촬영 전문가 확보가 좀 어렵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비교 확인법입니다. 비교 확인법은 최초 분석법은 그 어떤 문헌적인 내용이 많이 없을 때 또 대상 작업자가 많이 없을 때 쓰이지만 이 비교 확인법은 말 그대로 그 먼저 찾아놓고 그걸 가지고 현장에 가서 비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개발된 각종 자료가 엄청 많은 그런 직업들입니다. 특히 직업사전에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직업사전을 근거로 해서 그 직무 분석을 하려고 하는 직무를 먼저 분석한 다음에 초안을 작성해서 현장에 나가서 면담 관찰을 하는 것이죠. 자, 이 대상은 그 직무의 폭이 상당히 넓어서 단시간 내에 관찰을 통해서 파악이 어려울 경우에 이제 비교 확인법을 쓰고, 또 직무 대상에 대한 참고 문헌과 자료가 충분하고 널리 알려진 직무, 이것은 우리가 이미 자료를 다 찾아서 현장에 가서 체크만 하면 되는 거니까 부족한 건 더 채우고, 그래서 참고 문헌, 뭐 직업사전 직무에 관한 전문 서적 등이 많다. 특성은 직무 분석에 의해서 구해진 결과를 보고 거꾸로 직무 분석 자료를 추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존 직무 분석 자료를 비교 확인하기 위해서 산업재 현장을 직접 방문 현장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자료 분석 시기와 현재 사이사이의 차이점을 발견을 해서 보완하기 때문에 비교 확인법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전 직무 명세에서 또 작성을 하는 건데, 이런 작업 내용과 방법, 그리고 작업 전체의 흐름 파악을 가능하겠고, 또 해당 직무에 관련되는 교육, 훈련, 교재, 전공 서적 및 상품 매뉴얼 등을 참고해서 교육, 훈련, 교육 과정과 목표, 또 교육, 훈련, 교재가 되는 작업 명세에서 관계 지식과 실기, 성취 수준과 안전 등을 파악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 비교 확인법에서는 그 대상적인 거 어떨 때 쓰느냐에 대한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대입컴법은 그 대입컴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직업훈련을 위한 교과과정 개발의 목적이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교과과정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대입컴법. 그리고 이러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을 단기간 내에 추출할 수 있다. 그래서 대입컴 위원회를 8명에서 12명으로 구성하고 2박 3일 정도의 워크숍을 통해서 그 직무를 분석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 이곳은 우리가 직무 분석의 결과도 얻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직무 분석은 이러한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의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 직무 기술서는 과업 중심적인 직무 분석, 즉 과업 중심, 작업 중심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직무 명세서는 사람 중심적인 또는 작업자 중심적 직무 분석에 의해서 얻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직무 기술서를 살펴보면은,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 직무 기술서가 이제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채용을 하게 되면은 그 채용 공고와 함께 반드시 직무 기술서를 작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같이. 그래서 직무 기술서에는 그 직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기술 능력 태도가 필요로 하며 어떤 자격증이 필요로 하는 다 나타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의 직무 기술서는 직무 분석을 통해 얻어진 직무의 성격과 내용, 그리고 직무의 이행 방법과 직무에서 기대되는 결과 등 이러한 과업 요건을 중심으로 정리해놓은 문서를 말한다. 작업 요건, 사람이 아니고 작업 중심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그걸 기억을 해두면 되겠고요. 자, 내용으로는 뭐 직무의 명칭과 직무 번호, 소속 부서명 등 직무 표식이 들어가겠고, 또 직무 수행의 목적이나 내용 등 직무의 개요가 들어가고, 직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겠죠. 어떤 내용들을 이제 그 하는 일인지. 그래서 이런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조건, 즉 책임, 지식,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환경 등 직무 요건이 들어간다. 자, 사람에 관한 내용이 들어간다고 하면 무조건 틀리죠. 사람에 관한 내용은 뭡니까? 지금
직무 명세서죠. 그래서 직무 기술서 작성 시 주의사항은 항상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능동형 문장을 사용한다. 현재와 능동형 기억하시고, 간결하고 직접적인 문체를 사용하고 구체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를 사용하여 과제를 기술하고 가급적 수량을 나타내는 용어를 사용한다. 예, 가급적 수량을 나타내는 용어를 사용한다. 우리가 체크하고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또 현직 직무자에게 친숙한 용어를 사용한다. 직무 명세서는 직무를 만족스럽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작업자의 지식, 기능, 능력 및 기타 특성들을 정리해 놓은 문서고요. 또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인적 요건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즉 사람 중심으로 해놓은 것이다. 작업자 중심으로 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뭐 직무 표식, 직무의 개요, 작업자의 교육 수준, 육체적, 정신적 특성, 지적 능력, 전문적 능력, 경력, 기능 등 인적 요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표식에는 직무명, 직무번호, 소속 부서명 등이 있다. 자, 직무 분석에 있어서의 오류를 보면은 직무 분석에 있어서 오류 첫 번째 표본 추출에서의 오류가 있고, 그 다음에 반응 세트, 예상된 또는 왜곡된 방법들로 질문에 대해 일관적으로 답변할 때 발생을 하겠죠.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 뭐 다 중간으로 치는지, 다 좋게 치는지, 다 나쁘게 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대충 막 이렇게 체크를 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반응 세트라고 하는데, 또 직무 환경이 변화되고 종업원의 행동이 변화되면은 이것이 직무 분석에 있어서 오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직무 분석의 유의사항으로는 직무 내용의 명확화, 그리고 실용성 있는 직무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겠다. 실무진의 협조 필요하고, 충분한 자질을 갖춘 분석자의 활용도 필요하겠고, 분석 결과에 충분한 검토를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것이 직무 분석의 유의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직무 분석의 내용은 첫 번째 이제 사람 자료, 사람 사물 세 가지를 우리가 분석을 한다. 이걸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DPT라고 하죠. 데이터, 피플, thing. 그래서 자료, 사람, 사물. 자, 육체 활동은 육체 활동과 작업 환경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육체 활동은 뭐 심의 강도와 작업 조건에 따른 신체적 재반 동작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작업 환경으로는 뭐 작업 장소라든지 온도, 소음, 진동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자, 직무 설계. 자, 직무 설계의 의의와 목적을 보면은 이 직무 설계의 의의는 자, 직무 분석을 하면 우리가 결과로는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표가 나온다겠고, 직무 기술서는 작업 중심, 직무 명세서는 작업자 중심, 사람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표가 작성이 되면 이제 직무를 설계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구성원들의 욕구와 조직의 목표를 통합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 자, 그러면 직무 설계의 목적은 일단 직무 성과를 높여야 되겠죠. 그리고 동시에 작업자들이 직무 만족을 시켜야 되겠죠.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제 시키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무 설계 방안은 첫 번째 직무 순환이죠. 우리가 학교에 보면은 계속 직원들이 부서를 돌아다녀서 바뀌고, 공무원들도 이런 계속 돌아가 바뀌죠. 이것은 이제 과거에 이제 한 군데 오래 있으면 타성에 젖어 있고 또 부정도 싹들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직무를 순환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직무 확대는 너무 일이 없어서 수가 없어서 단수로울 수 있으니까 이 직무의 수를 늘려가지고 좀 더 창의적이고 이런 일의 만족을 좀 보람을 느끼게 만들려고 하는 건데, 사실상 일을 더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방안이라고도 해서 비판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직업에 수행되는 과업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고, 직무의 다양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직무를 수평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인데, 이것이 이제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노동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확대는. 또 직무 충실화, 이거는 어떤 일의 확충도 아니고
그 심리적인 보상인 것이죠. 개인의 심리적 만족에 달려 있다. 이런 직무 수행에 따른 경제적인 보상보다는 그런 개인이 심리적 만족에 달려 있기 때문에 환경을 재설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작업 내용,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고 자주성과 책임성이 더 많이 부여된다. 뭐 개인적 성장과 이런 의미 있는 작업 경험에 대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직무를 재편성하는 것이죠. 이런 이론적 근거는 매슬록의 욕구 단계 이론 중 가장 높은 상위 욕구 수준인 그 자아 실현 욕구죠. 또 허즈버그의 제2 요인, 동기 요인, 동기 유발 요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맥클리랜드 세 가지 욕구 중 성취 욕구. 자, 이런 욕구에 의해서 이런 직무 충실화가 설계되고 또 직무 특성 모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직 구성원들의 상위 계층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동기를 유발시키고 직무 만족을 경험하게 하는 그냥 직무의 특성을 개념화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직무 평가는 그 직무의 상대적인 가치를 판단한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그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된다. 이렇게 평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무 평가의 평가 대상은 직무 자체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직무 수행 평가는 평가 대상이 직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해당된다. 직무 분석 후에 직무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거에 대한 목적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고 하는 직무급제 제도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인적자원 관리의 전반적인 합리화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평가 요소, 직무평가의 요소와 직무평가 절차를 보시면은 평가 요소는 뭐 숙련, 노력, 책임, 작업 조건 네 가지를 평가하고 절차는 일단은 자료를 수집하고 또 수집된 자료를 정리를 하면서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를 작성하고 이 순서로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직무 분석, 그리고 직무 기술서, 직무 명세서, 그리고 이제 평가 요소의 선정, 숙련, 노력, 책임, 작업 조건, 그리고 평가 방법을 선정, 서열법, 분류법, 요소법, 요소 비교법 이것이 그리고 나서 직무 평가를 하는 것이죠. 자, 스미스의 직무 평가 요소를 보면은 정신적 요소, 육체적 요소, 책임, 작업 요소, 환경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그냥 기억하고 이러한 스미드 등의 직무 기술 지표로 보면은 임금에 대한 만족, 일 자체에 대한 만족, 승진기에 대한 만족, 그리고 회사 정책에 대한 만족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임금, 일 자체, 그 다음에 승진기에 대한 만족 이것이 스미스 등의 직무 기술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직무평가 방법은 이런 비양적인 방법과 양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자, 비양적인 방법은 서열법과 분류법, 양적 방법은 점수법과 요소 비교법입니다. 자, 서열법, 순위법이죠. 자, 평가자가 조직에 대한 직무의 총체적인 가치를 중거로 해서 여러 직무들의 순위를 매기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장 단순한 직무를 최하위에 배정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직무를 최상위에 배정하는 이러한 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는 서열법이다. 이것은 소규모 조직의 직무평가에 활용하기에 적당하고 이거에 대한 단점은 주관적 판단이 개입된 소지가 있어서 평가 결과의 객관화가 좀 곤란하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류법은 이거는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에서 많이 활용하는 것이죠.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사전에 이러한 직무 등급을 정해 놓는 것이죠. 결정해 놓고 각 직무를 적절히 판정하여 맞춰 놓는 직무 평가 방법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강제 배정의 특성이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정부기관이나 학교, 서비스 업체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은 분류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비용이 적게 소요되고 평가자 입장에서도 직무평가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 왜냐하면 등급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지만 등급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러한 직무 등급 분류의 정확성을 기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점수법은 임금 수준에 맞는 정교한 임금 체계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점수법입니다. 각 요소별로 그 중요도에 따라서 숫자에 의한 계량하죠. 숫자에 의한 점수를 준 후에 점수를 총계해서
각 직무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점수법에서 평가의 요소는 숙련 요소, 노력 요소, 책임 요소, 작업 요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신체 조건은 안 되고 아니고 또 부족한 직무 환경에 대한 거부 능력도 평가 안 한다. 요거 평가 요소에 대해서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무의 상대적 차이를 명확하게 정할 수 있고 이런 구성원들에게 평가의 결과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지만은 평가 기준 및 이런 가중치의 산정이 매우 어렵죠. 좀 수량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고도의 숙련도가 요구되며 이런 준비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공장의 기능 등에 국한된다라는 것이고, 요소 비교법은 직무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된 몇 개의 기준 직무를 선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직무의 평가 요소를 기준 직무의 평가 요소와 결부시켜서 비교하는 것이죠. 모든 직무의 가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되는 기준 직무를 선정하고 다른 직무들을 거기에 맞춰서 상대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임금으로 평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절차는 몇 개의 기준 직무를 선정하고 평가 요소를 선정을 한 다음에 평가 요소별로 기준 직무에 등급화시키고 임금 분배를 한 후에 직무 평가 직무와 기준 직무의 비교 평가를 한다. 이게 평가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능직, 사무직, 기술직, 감독직, 관리직 등의 서로 다른 직무에서 널리 이용될 수 있는 직무다. 비교법이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이것은 직무 간의 비교가 용이하고 점수법보다 합리적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기준 직무의 선정과 평가 요소별 임금 배분의 정확성을 기하기 어렵다. 그리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직무 수행 평가인데 이것은 사람 종업원들을 평가하는 것이죠. 일정 기간 직원들이 그들의 업무를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에 대한 어떤 정기적 공식적인 평가다. 인사 권력, 개인 발전 및 연구에 활용된다. 그리고 이제 직무 평가, 상대적 직무의 상대적 가치, 직무 분석은 이 직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작업자에게 어떤 능력이 요구되는 걸 분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직무 수행 평가, 직무 평가, 직무 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차이점을 좀 알아야 되겠다. 직무 수행 평가는 작업자, 직원들에 대한 평가, 직무 평가는 직무의 상대적인 가치 평가, 그리고 직무 분석은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직무 평가의 유의점은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의 한계, 그리고 인간관계적 측면의 유의점, 직무평가 계획상의 유의점, 직무평가 의원의 조직, 또 직무평가의 결과와 노동시장 평가의 불일치, 평가 빈도.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측면의 한계에 있어서 구성원과 경영자 간의 가치상의 갈등이 굉장히 많겠죠. 갈등과 관련해서 발생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별도로 기억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직무 분류입니다. 직무 분류의 정의는, 직무 분류는 사실은 동일 유사한 역할 또는 능력을 가진 직무의 집단으로 분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직무군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승진 계열의 능력 승진의 계열을 가지고 각각 간단히 대체될 수 없는 전문 지식, 기능의 체계를 가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직무 분류의 목적은 직무들 내에서 단계적으로 승진하도록 한다든지 이동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직무에 관한 학습이 보다 쉽게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직무 분석의 유용성은 채용한 사람들에게 하나의 직무만을 무기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유사한 직무를 맡길 수 있는 것이 기업에도 유리하고 개인에도 좋은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발 시에는 장기 고용을 전제하는 경우에는 이런 직무 단위가 아니고 직군 단위, 여러 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직군 단위의 공통적인 기초 능력이나 적성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 조금 많이 강의를 했는데요. 이렇게
그 직무의 설계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